오른쪽 다리가 불편하여 목발을 사용하는 환자가 계단 오를 때 그림으로 한번 골라봐라 이런 문제 있는데 우리가 지팡이, 목발, 보행기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국가고시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목발 올라갈 때 뭐라고 했죠? 건강 세트 기억하시라고 했죠? 건강은 뭐예요? 건강한 다리. 세트는 불편한 다리와 목발이 동시에 가는 게 세트예요. 그래서 계단을 오를 때 그림 어떤 거 고르면 되냐? 건강한 쪽 다리가 왼쪽이죠. 오른쪽이 불편하니까 왼쪽 다리 먼저 올라가고 오른쪽 다리랑 목발 동시에 올라가는 그림을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목발 올라갈 때 건강 세트. 건강한 다리 먼저 그리고 세트. 아픈 다리랑 목발을 동시에 올리는 것입니다. 내려갈 때는요. 세트 건강. 세트는 아픈 다리랑 목발 동시에 가고 뒤에 건강한 다리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올라간다 내려간다 말이 없으면 여러분이 헷갈리세요. 그냥 평지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세트 건강이고요. 올라갈 때 건강 세트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 목발 올라갈 때 건강 세트만 기억하세요. 목발 보행의 원칙. 머리를 들고 앞을 보면서 걷는다. 등은 곧게 펴고 발목과 고관절은 구부린다. 애과가 아닌 겨드랑이가 아닌 손목이나 팔목. 손바닥으로 몸무게를 지탱해야 된다. 목발 사용 전에 팔과 어깨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을 충분히 시킨다. 목발은 처음 쓸 때 보폭을 짧게 해서 걷다가 조금 적응되면 점차 보폭을 넓혀야지 처음부터 넓게 가면 쫙 넘어집니다. 저혈량 쇼크 시 정맥혈의 복기를 돕기 위해 취하게 하는 자세는 정맥혈의 복기를 돕기 위해 혈액순환을 잘 되게 위해서 하는 자세, 쇼크 자세 뭐예요? 1. 심즈 자세, 2. 엎드린 자세, 3. 반자위 자세, 4. 바로 누운 자세, 5. 변형된 트렌델렌부르크 자세. 쇼크 자세 하면은 무조건 트렌델렌부르크 자세,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T 포지션입니다. 쇼크 자세를 물어보는 거는 거의 국가고시에 매번 나오는 문제예요. 체위에서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트렌델렌부르크 자세를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저혈량 쇼크 시 특히나 정맥혈의 복기를 돕기 위해서 다리에 있는 말초에 있는 피라도 심장, 중심, 정맥 앞쪽으로 몰아주는 거예요. 그림으로도 많이 물어봐요. 다리를 들어 올린 요 자세, 트렌델렌부르크 체위, 쇼크 체위요. 사후 보상 방식에 따라 진료비를 결정하는 지불제도는 진료비 지불제도 문제 맨날 나온다고 했죠? 사후 보상 방식, 그 일이 다 끝난 이후에 돈을 내는 거 뭐예요? 보기 볼 것도 없죠. 행위별수까지죠. 행위별로 다 하고 나서 돈 내죠. 우리 대학병원 갔어. 처음에 초진비, 그리고 피검사, 엑스레이 다 끝나고 맨 마지막에 돈 낼 때 행위별로 일 다 끝난 후 돈 내는 거 행위별수까지죠. 진료의 질은 높지만 의료의 질은 높지만 비용이 많이 나온다. 이게 바로 행위별수까지죠. 사후 보상 방식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끝나는 거는 포괄수까지예요. 진료비 지불제도 5가지가 있어요. 행인총포봉, 행인총포봉, 행위별수까지, 인두제, 총액계약제, 포괄수까지, 봉급제. 이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 2개밖에 없습니다. 행포밖에 없어요. 행포. 행위별수까지 또는 포괄수까지만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다. 국가고시에서 행포만 계속 나오다가 인두제가 한번 나왔어요. 행위별수까지는요. 진찰료, 처치비, 약제비 이런 것을 그때그때 다 그냥 따로따로 진료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진료비를 내는 것입니다. 포괄수까지는요. 질병 군별로 묶어가지고서는 진료비가 이거 맹장은 100만 원까지만 받아. 보험 수가로는 이렇게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인두제. 사람 머리두, 사람 머릿수에 따라서 의사에게 등록된 환자의 수 또는 주민의 수에 따라서 진료비를 지급한다 이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행위별수까지와 포괄수까지가 하고 있다. 그래서 거의 이거 2개만 국가고시에 나옵니다. 행위별수까지, 사후보상 각각 매기고 합산해서 진료비를 청구한다. 의료의 질이 높죠? 하지만 의료비가 상승되고 행정적으로 복잡하고 의료비가 검사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되니까 과잉 진료의 우려가 있다. 포괄수까지 질병군 또는 환자군별로 일정에게 진료비를 지급해요. 과잉진료 가능성이 낮죠. 어차피 보험수가 이거 100만 원에서 컷이야. 이거 60에서 컷이야. 이런 식으로 되니까. 사전에 다 결정된다? 포괄수까지예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여성이 제왕절개 분만 후 합병증이 없이 퇴원하는 경우 적용되는 진료비 지불 보상 방식은 일단 제왕절개 이게 포괄수까지입니다. 7개의 질병군이죠. 그러니까 진료비를 의료 비용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 이런 보기가 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미 포괄수까지라는 거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문을 보면 아실 수 있어요. 치질수술 받은 노인이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를 내는 거? 이게 바로 포괄수까지입니다. 포괄수까지는요. 7개 뭐 해줘요? 백내장, 또 충수절제술, 맹장, 그 다음에 자궁수술, 제왕절개, 항문수술, 치질이죠.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뭐 백내장, 또 맹장, 제왕절개, 치질.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정체 수술을 받고 이게 바로 백내장이죠. 수정체 하면은 그냥 바로 포괄수과제 가시면 됩니다. 종합병원에서 충수절제술을 받은 환자, 충수절제술, 포괄수과제. 근데 보기에 포괄수과제가 없어. 그럼 포괄수과제 설명은 뭔가? 진료비 청구 및 심사 업무가 간소화된다. 간단한 거. 미리 그냥 다 사전에 금액을 묶어놨으니까 간단하죠? 이게 바로 포괄수과제고요. 복잡한 거. 그건 해결별수과제입니다. 제왕절개 하면은 포괄수과제. 사전에 한다. 해결별수과제 사후에 한다. 포괄수과제 사전에 한다. 끝났죠? 인두제. 의사에게 등록된 환자나 주민의 수에 따라서 지급한다. 인두제. 딱 한 번 나왔어요. 다음에 해당하는 국제경호협약은 지구온난화 하면은 교토의정서, 교토협약입니다.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예전에 람사르 협약이 한 번 나왔어요. 습지 하면은 람사르 협약입니다. 근데 지구온난화, 교토협약이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2번 이상 나오면 이거는 빈출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사막화 방지 협약. 이거는 쉬워서 나올 일이 없겠죠. 그럼 바젤은요? 폐기물 바젤이 되는 거고요. 해양 오염 방지 런던 협약이 되는 겁니다. 또 오존층이 파괴됐어? 몬트리올 협약이 되는 거예요. 중태평양에서 동태평양에 이르는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은 엘니뇨, 라니냐, 엘니뇨, 라니냐. 이런 문제는 1초면 끝나요.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는요? 엘니뇨, 엘니뇨죠. 낮아지는 거는 라니냐. 이렇게 빨리빨리 체크하시면 되십니다. 편하게 암기한 문제는 빨리빨리 풀고 긴 문제, 좀 어려운 문제는 조금 늦게 풀고 이렇게 해서 밸런스를 맞추셔야 정해진 시간 내에 다 답을 체크하실 수가 있어요. 엘니뇨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는 이상기후 현상이다. 라니냐 해수면 온도가 낮아지는 저수온 현상이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일정한 공간에 밀집되어 있거나 산소가 불충분한 실내에 장시간 밀폐되어 있을 때 농도가 증가하여 군집독 일으키는 거 보기 볼 것도 없죠. 군집독 이산화탄소입니다. 실외 하면 틀려요. 하지만 실내 공기 오염일 때 이산화탄소예요. 실내 공기 오염에 문제가 되는 게 이산화탄소입니다. 창문 열어서 환기하면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가 이산화탄소예요. 군집독, 일정한 공간에 다수인이 밀집되어 있어. 간호조무사 학원에 50명씩 있는데 창문 닫고 있어. 진짜 군집독 오거든요. 속이 메스껍고 구토 나오려고 그러고 머리 아파요. 저 학원 다닐 때 그랬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그냥 창문 열었다가 뒤에 있는 애들은 또 춥다고 난리쳐서 또 쉬는 시간 끝나고 수업할 때마다 창문 닫고 저 완전히 창문 열고 닫고 하루 종일 했잖아요. 군집독을 심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기에 민감한 사람들. 병원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 환기예요. 환기. 정상적인 공기 정상의 변화입니다. 비정상적인 공기 정상의 변화가 아니라 정상적인 공기 정상의 변화가 있는 게 군집독이고 실내 공기 오염의 발생도 실외가 아닙니다.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가 이산화탄소예요. 대기의 오염이 아닙니다. 실내. 온실효과의 원인 기체 이산화탄소. 오존층 파괴 몬트리올 협약이었죠. 오존층 몬트리올. 다음에 해당하는 생활 폐기물 처리 방법은 가장 위생적인 처리 방법이지만 가장 위생적이다 여기서 끝났습니다. 정답 소각법. 주변 지역의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죠. 그 소각하면 태우면 그 연기 때문에 전선이나 비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다이옥신이 방출된다. 태웠을 때 소각법일 때 이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매립법이에요. 그냥 땅에 묻어버려요. 단순할 수는 있지만 일단 땅이 이제 좁아가지고 더 이상 처리할 데가 없고 소각은 가장 위생적인데 왜 안 해요? 돈이 많이 든대요. 이 소각장도 만들어야 되고 이게 태워야 되니까 연료가 드니까 공기 오염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가장 깔끔하죠. 부피가 많이 줄어버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쓰레기 처리법 매립법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식중독균, 포도상, 구균, 포도, 알균. 쓰레기를 지표면 아래에 붓고 흙이나 화학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물질로 덮는 폐기물 처리 방법은 매립법이다. 소각 처리는 가장 위생적이지만 공기 오염이 있을 수 있고 다이옥신이 방출될 수가 있다. 다이옥신은 태웠을 때만 생기는 거라서 안 태웠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이옥신은 몸속으로 들어가면 지방 조직에 축적이 되죠. 여성의 생식력에 영향을 미친다? 이 정도. 쓰레기 처리법 중 가장 위생적이나 경비, 연료비가 가장 많이 드는 거 소각 처리. 의료 폐기물은 사실 소각 처리가 가장 좋죠. 퇴비 처리도 국시 한번 나왔어요. 퇴비가 뭐예요? 음식물이나 낙엽을 처리하여 퇴비로 만드는 방법. 다음 A씨의 질병 요인으로 추측되는 것은 항공승무원 A씨는 급성 골수 백혈병으로 진단받음.
27년간 북극 항로를 이용하는 국제 운항 노선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음. 가족력이 없고 채용 시 받은 건강 검진에서도 이상이 없었음. 그럼 한마디로 직업병이란 얘기죠. 1. 자외선, 2. 적외선, 3. 가시광선, 4. 레이저광, 5. 전리방사선. 전리방사선이래요. 여러분, 전리방사선이 뭐예요? 유해한 광선에 의한 직업병, 자외선에 의한 직업병, 적외선에 의한 직업병, 레이저광에 의한 직업병, 전리방사선에 의한 직업병이 있습니다. 빈혈, 암종, 비장이 손상되거나 림프구 감소증, 이런 것들이 온다. 불임증, 피부암, 탈모 같은 거. 급성 골수 백혈병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방사선, 전리방사선이다 이거예요. 직업병. 일하는 사람이 다 걸리는 병이에요? 아니에요.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특정의 질병이 직업병입니다. 직업병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조기 발견이 어려워요. 노인성 질병하고 비슷하네요. 만성의 경과입니다. 특수 검진으로만 판별할 수가 있어요. 직업병,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든지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해야 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해야 됩니다. 똑같이 일을 했는데 A는 암에 걸리고 B는 암에 안 걸렸어요. 이유가 뭐냐? 이런 문제 있거든요. 개인 보호구를 했냐 안 했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꼭 보건간호와 꽈락 없이 좋은 점수를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보건교육의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어려운 것에서 쉬운 순으로 구성한다. 2. 대상자의 경험이나 교육 수준을 고려해 선정한다. 3.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내용으로 선정한다. 4. 교육자의 요구와 흥미에 따라 선정한다. 5.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 순으로 구성한다. 정답은요? 2번이죠. 대상자의 경험이나 교육 수준을 고려해서 선정한다. 돌아가면서 문제가 한 문제는 꼭 나오는데요. 보건교육 시 우선 고려할 요소. 그냥 교육을 할 때 우선 뭘 고려해야 될까요? 그 교육 받는 사람이 그 교육이 필요한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따는 사람이나 이 귀간조 듣지 일반 대한민국 국민이 들어요? 안 들어요. 금연 교육이야. 저 담배 안 피거든요. 제가 그 교육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반드시 그 교육 대상자들이, 피교육자들이 흥미가 있어야 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대상자의 경험이나 교육 수준을 고려해서 선정한다. 교육 대상이 유치원생이에요. 또는 교육 대상이 4060이에요. 그 교육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대상자의 경험이나 교육 수준, 나이, 연령, 성별, 직업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선정한다. 말이 조금씩 바뀌어도 여러분 캐치하셔야 돼요. 학습 과정의 순서. 일단 강의를 30분을 한다고 쳐봅시다. 여러분이 주의 집중을 해서 흥미를 느껴야지 이 교육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서 내 태도가 바뀌고 실천을 하게 돼요. 보건교육은 지역사회에서 포괄적이고 중요한 업무이다. 그 나라의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손 씻기, 마스크 쓰기, 몸이 안 좋을 때는 병원 가기 이런 교육이 안 돼 있으면은요, 그 나라가 뒤숭숭해집니다. 포괄적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는 거예요. 이 교육을 하는 목표는 뭘까요? 결국은 뭔가 알려주면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지식을 알려주면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하면 행동이나 습관이 변한다. 이게 바로 모든 교육의 목표입니다. 보건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 또는 실천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액션, 행동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보건교육의 진행 방향,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간다. 과거부터 알려주고 최신으로 간다. 구체적인 거 먼저 알려주고 추상적인 것까지 또 단순한 거 먼저 알려주고 복잡한 것으로 직접적인 거 알려주고 간접적인 것, 친숙한 거 먼저 알려주고 낯선 것으로 간다 이거예요. 보건교육하는 목적, 국민들아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알려줬으니까 니네 스스로 건강을 유지 증진해, 스스로 건강해 이거예요. 나라에서 지금 국민이 몇 천만 명인데 일일이 다 그거를 건강을 케어할 수 있어요? 없죠. 스스로 건강을 지켜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교육의 목적, 보건교육의 목적이에요. 이 교육을 받는 대상자는요, 전 국민이죠. 그 지역사회 주민 전체가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육을 할 때 중요한 거는요, 상대방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영상을 잘 만들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 귀간조가 이렇게 조회수가 나올 수가 없고 학생들이 귀간조를 듣지를 않아요. 대상자와 함께 계획하고 그 대상자를 이해해야지만 이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교육할 때 생각해야 되는 건 이 학생들이 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 동기가 무엇인가, 이게 바로 가장 먼저 교육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국가고시 자격증을 따야 되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듣는 동기가 굉장히 충만하죠. 그래서 보건교육이 어려우시면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교육 또는 그냥 일반적인 교육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해보세요. 이해를 하지 않고 변형된 문제를 맞추시기는 어려워요.
보건간호학은 여러분이 너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제가 문제 하나에도 다양한 경우의 수로 좀 설명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결국은 행동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보건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게 보건교육의 목표죠. 보건교육의 계획 단계에서 학습 목표 설정 시 고려해야 될 거? 구체적이고 명료한 행동 용어로 진술한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좀 맞는 말이다 하는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개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한대요. 면담이나 상담이 될 수 있겠죠? 1. 대상자와 상호작용을 적게 한다. 2. 대상자의 수준에 맞는 어휘를 사용한다. 3. 대상자의 부정적 감정 표현을 외면한다. 4. 대상자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무시한다. 5. 대상자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대답을 재촉한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가장 그럴싸하잖아요. 개별 보건교육. 제가 여러분을 한 명씩 면담을 하면서 보건교육을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상호작용을 적게 하는 게 좋겠어요? 많게 하는 게 좋겠어요? 많이 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이 선생님 저 요즘에 이거 너무 힘들어요. 부정적으로 감정 표현했어요. 제가 외면하면 좋겠어요? 아니죠. 공감해주고 경청을 해주는 게 더 좋겠죠. 또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제가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교육이 되겠어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또 알려줘야겠죠. 또 대상자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대답을 재촉한다? 여러분 지금 몇 점 맞으셨어요? 지금 기간조 들으셨어요? 공부 좀 많이 하셨어요? 성적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제가 이렇게 재촉하면은 안 되겠죠? 이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이 비법서를 보시고 문제풀이 하시고 영상 보시고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점 좋아지는 거지 막 하루 만에 좋아지는 거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보건교육도 마찬가지다. 항상 이렇게 상황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시뮬레이션 하면서 문제를 맞춰보세요. 틀리기가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대상자의 수준에 맞는 어휘를 사용한다. 여러분이 왜 기관조 좋아하세요? 쉬운 용어로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주니까. 그쵸? 그래서 개별적인 교육은 이런 게 좋다는 거예요. 달달달달 암기를 하지 않아도 이제 이해가 되시고 이런 문제 푸실 수 있으시죠? 다음에 해당하는 보건교육 평가 도구의 조건은 보건교육의 평가 도구가 나왔습니다. 평가 도구에 보건교육의 목표나 기준이 얼마나 잘 포함되어 있는지를 측정해내는 정도를 의미함. 이게 뭘까요? 1. 타당도 2. 신뢰도 3. 객관도 4. 실용도 5. 성취도 교육을 하고 평가하는 그 도구가 있는데 신뢰도, 타당도, 객관도라는 게 있어요. 신뢰도는 국가고시에 한두 번 나왔습니다. 직전국시에 타당도가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뭔가를 평가를 하는데 반복해서 해도 이 사람이 계속 그 평가에 대해서 결과가 똑같아. 반복 시행해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 신뢰할 만하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오늘 행동이 이랬다가 내일 너무 달라지고 이러면 그 사람은 신뢰도를 잃어요. 항상 한결같은 사람이 신뢰도가 있거든요. 루틴이 규칙적인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평가를 할 때도 같은 문제를 2번 이상 반복 시행해도 결과가 같다면 신뢰할 만하다. 얼마나 정확하고 오차가 없는지 한결같다 이거죠. 그러면 신뢰도로 갑니다. 타당도는요. 뭔가 타당해야 돼요. 그쵸? 말 속에 뜻이 있잖아요. 뭐가 타당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당뇨 환자에게 인슐린 주사 맞는 것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환자에게 아침마다 혈압 재는 것을 교육을 했어요. 당뇨 환자에게는 인슐린 주사 맞는 그런 평가를 해야 되는데 당뇨 환자한테 혈압 재게 시키고 고혈압 환자한테 인슐린 주사 놓게 시키고 이거는 뭔가 타당하지가 않죠. 그렇게 그냥 기억하세요. 타당도는 측정 도구가 재려고 의도한 것을 어느 정도 충실하게 재는지 평가 도구에 보건교육의 목표나 기준에 얼마나 잘 포함되어 있는지를 측정해낸다. 말 자체는 어렵지만 당뇨 환자는 인슐린 주사, 혈압 환자는 혈압 재는 거. 그게 바로 타당하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신뢰도는 결과가 계속 같다는 거. 타당도는 좀 타당하게 측정해라.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치과 진료기구 중 천공기 엑스카베이터의 주된 용도는 천공기 이것 좀 생소한 용어입니다. 1. 충치의 깊이 파악 2. 구강 내 고인 액체 흡인 3. 충치가 진행된 상아질 제거 4. 보존 치료를 위한 소형 재료 삽입 5. 잘 보이지 않는 구강 안쪽의 치아 관찰 정답은요? 3번이거든요. 상아질을 제거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충치를 제거하는 거는요. 핸드피스 배웠었어요. 그러면 천공기가 혹시 핸드피스 아니야?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천공기라는 뜻 자체를 사실 우리는 배운 적이 없거든요. 충치의 깊이를 파악한다. 이건 뭐예요? 탐
탐침이잖아요. 찔러보는 거. 구강 내에 고인 액체를 흡인한다? 이거는 석션기잖아요. 보존 치료를 위한 소형 재료를 삽입하고 빼고 넣었다 뺐다 하는 거 핀셋이잖아요. 잘 보이지 않는 구강 안쪽의 치아를 관찰하는 거 거울이죠. 치경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답을 유출할 수가 있어요. 천공기가 뭔지를 몰라도요. 치과 진찰실의 표준기구 핀셋 여러분 다 아시죠? 탐침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생긴 거 치아의 이 깊이 또 잇몸이 얼마나 이렇게 떠 있나 이런 거 살펴봅니다. 치경 거울이죠? 스케일링 할 때 스케일링하는 선생님들이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들이 이 치경으로 이 설측 치아의 안쪽을 보면서 거울로 비친 걸로 이렇게 스케일링을 하는 것입니다. 탐침은 충치의 깊이나 치아 동요도를 체크한다. 핀셋은 이물질을 빼거나 치과 재료를 집어넣는다. 치경 거울이죠. 뺨을 제끼든지 혀를 제끼든지 환자도 보호하고 이 의사의 시야도 확보하고 유니체요. 진료실에서 이 체어가 없으면 환자를 못 받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른쪽에 핸드피스가 쫙 이렇게 바가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다 돌려가지고 뺄 수가 있어요. 이 바도 뾰족한 거 또 이렇게 둔하게 이렇게 두툼해갖고 그냥 이렇게 깎기만 하는 거 다듬는 거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치과 의사들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천공기는 저는 핸드피스라고 생각합니다. 구강 내에서 치질을 삭제하는 기구이다. 치아의 썩은 부위를 깎아낸다. 그러니까 상아지를 깎아냈죠. 그쵸? 천공 말 그대로 구멍을 뚫는 기계예요. 그래서 치과에 핸드피스에 붙여서 사용하는 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꼈다 뺐다 하는 거. 핸드피스는요, 고속 핸드피스와 저속 핸드피스가 있어요. 이 고속은 말 그대로 이렇게 빨리 치아를 많이 깎아야 될 때, 저속은요, 다듬을 때 씁니다. 우리 치아의 교환면을 다듬는다든지, 의치를 다듬는다든지 할 때, 씁니다. 3웨이 실린지. 3웨이. 길이 세 가지다 이거예요. 공기만 나오는 거, 물만 나오는 거, 공기물 같이 나오는 거, 바람도 불어보고, 시리세요?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스케일링 할 때 물도 막 나오잖아요. 예. 석션기, 진공 흡입기예요. 이거는 일회용을 많이 씁니다. 만약에 이거를 멸균한다 하더라도 고무는 원래 고이오가스 멸균하지만 치과에서는요, 그냥 고압 증기 멸균기 오토클레이브에 돌립니다. 라이트는요, 입안을 비추는 조명이고요. 예, 조명입니다. 이 치아 구강 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직원이 이렇게 해가지고선 입안을 환하게 비춰줘야 의사가 잘 보거든요. 이게 라이트고요. 치경은 혓바닥 안에, 구강 안에를 보는 조그만 거울이에요. 임종을 앞둔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1. 가죽의 면회를 제한한다. 2. 병실의 조명은 어둡게 한다. 3. 체위 변경을 규칙적으로 시행한다. 4. 환자와 대화 시 큰 소리로 말한다. 5. 실내 온도는 30도 이상을 유지한다. 정답은요? 3번 체위 변경을 규칙적으로 시행한다. 임종을 앞뒀지만 오늘 죽을지 한 달 후에 죽을지 모르거든요. 체위 변경은 2시간마다 규칙적으로 시행해 주세요. 가족의 면회를 제한하지 않는다. 임종이라는 거는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사실 그때 할 수 있는 게 자기가 좋아했던 친구, 가족들 얼굴 보는 거예요. 면회를 제한하지 않고요. 병실의 조명은 어둡게 한다. 긴가민가하죠? 차분한 조명 우리 어디서 이런 거 봤는데 요양보호사에서는요. 임종 시에 조명을 너무 환하게 하지 말고 약간 차분하게 해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간호조무사는 아닙니다. 시력이 약해지니까 잘 안 보이니까 방을 밝게 해주래요. 그래서 이게 방이 밝은 게 맞냐 어두운 게 맞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것을 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환자와 대화 시 큰 소리로 말한다? 귀가 안 들리더라도요. 조용히 낮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하는 거예요. 실내 온도 30도 이상을 유지한다? 병실에서는 21도, 22도, 23도 정도로만 유지를 하고요. 사실 환자가 있는 집은 온도를 30도까지도 올리기도 합니다. 요양보호 대상자 같은 경우는 집의 온도가 30도씩 되는 집이 많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병원을 생각해 보세요. 간호보조 활동을 하니까요. 실내 온도는 21, 2, 3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 가족의 면회를 제한하지 않는다. 사실 그때는 가장 보고 싶은 게 가족이죠. 독방을 주어 개인성을 유지하되 혼자 있게 하지 않는다. 병실의 조명, 시력이 약해짐으로 방은 밝게 해준다. 청각은 늦게까지 남아있으므로 조용히 하고 또 이야기는 함부로 하지 않는다. 다 듣고 있어요. 죽고 나서도 청각이 살아있어서 자식들이 뒤늦게 왔어도 아빠 사랑했어요. 감사해요. 정말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가세요. 다 듣고 계신데요. 체위 변경은 규칙적으로 시행한다. 욕창 예방을 위해서 체위를 변경시키고 머리를 약간 높여준다. 환자와 대화 시 큰 소리로 말하지 않고 정상 음성으로 명확하게 한다.
한다. 실내 온도 21, 2, 3도 정도를 유지한다. 간호조무사는 환자의 말에 관심을 보이며 잘 경청하고 공감해준다. 욕창 예방 간호보조 활동은 1. 6시간마다 자세를 변경해준다. 2. 붉어진 피부에는 마사지를 해준다. 3. 상처 배액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준다. 4. 침상머리를 60도 이상 올린 상태로 유지한다. 5. 견갑골이 압박되지 않도록 바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정답은요? 3번. 상처 배액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준다. 욕창은 지속적인 피부 압력으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누워있는데 이 침구류의 지퍼 꼬다리 같은 게 살에 눌리면 그 부분이 상처가 나기 시작하면서 욕창으로 발전이 되죠. 그래서 계속 눌려있으면 압력 때문에 욕창이 생깁니다. 아비 환자나 부동 환자, 움직일 수 없는 환자는 체위 변경이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욕창 발생 위험이 굉장히 높죠. 또 기저귀를 차고 있기 때문이죠. 스스로 자세를 변경할 수 없는 환자의 욕창 예방법, 바닥을 평평하게 주름을 펴준다, 이런 것들이 압력을 예방하기 때문에 욕창 예방이 되는 거예요. 또 체위 유지 자주 해줘야 되고, 욕창 환자는 살이 재생이 되려면은요, 단백질 먹어야겠죠? 고단백 식이를 한다, 체위 자주 변경한다, 수분을 섭취한다, 이불은 주름 없이 팽팽하게 한다, 팔을 잡아 끌거나 뭔가 이렇게 이동할 때 잡아 끌면 쓸려요. 그러면 상처가 나서 욕창이 전조가 되니까 잡아 끈다 그러면 다 틀리는 거예요. 욕창 간호, 포비돈 많이 쓰죠? 과산화수소, 생리식염수, 포비돈을 많이 쓴다. 욕창에서 수포가 생겼다, 2단계 욕창입니다. 2단계는 물집, 수포가 생긴다라는 거. 화상도 2도 화상이 수포가 생기죠. 성인의 고막 체온을 측정할 때 귓바퀴를 당기는 방향은 후상방이죠. 나입니다. 그림에서 소화는 후하방, 라죠. 후상방, 또 어떤 거 생각나시죠? 하임리히법 할 때 후상방으로 복부를 밀어 올린다. 고막 체온 측정법, 성인은 후상방으로 잡아당긴 상태에서 귀에다 고막 체온을 집어넣습니다. 2초에서 한 5초, 한 2, 3초 집어넣는 것 같아요. 고막 체온은 심부 체온을 측정하기에 적절합니다. 맥박을 측정하는 방법은 1. 신생아는 요골동맥에서 측정한다. 2. 손떨림이 있는 환자는 경동맥에서 측정한다. 3. 간호조무사의 엄지손가락을 이용하여 족배동맥을 촉진한다. 4. 맥박 결손을 확인하는 경우 심천맥박을 측정한 직후 요골맥박을 측정한다. 5. 부정맥은 15초간 맥박수를 측정한 후 측정된 맥박수에 4를 곱한다. 정답은요? 2번. 손떨림이 있는 환자, 경동맥, 목에서 맥박을 측정한다 입니다. 맥박의 정상 범위, 성인은요 1분에 60에서 100회죠. 신생아는 더블이에요. 120에서 140회다. 부정맥이 있다 하면은요 맥박을 심천맥박에 잽니다. 또 맥박의 결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심천맥박에 재요. 성인 환자의 요골맥박을 측정한 결과 이 손목 있는 데다가 맥박을 쟀는데 리듬이 불규칙하다 하면은 심천맥박을 1분 내내 재는 거예요. 곱하기 4가 아닙니다. 그냥 1분 내내 잰다. 심천맥박의 위치도 많이 물어봅니다. 좌측 중앙의 쇄골선에서 이 밑으로 4, 5번째 늑간골이 만나는 그 지점이 심천맥박을 측정하는 이 위치예요. 심천맥박을 측정하는 경우는요, 요골맥박이 비정상이다 또는 간헐적인 부정맥이 있다. 옷이나 속고붕대로 이렇게 이 손목 쪽을 감아놨어요. 그렇게 접근하기가 어려울 때 심천맥박을 측정합니다. 심천맥박은 부정맥이 있으면 1분 내내 측정한다. 심천맥박은 부정맥, 빈맥일 때 한 명이 1분간 맥박수나 맥박의 강도와 규칙성을 평가한다 그랬어요. 쇼크 시의 맥박 측정 부위는요, 성인이나 소아는 경동맥, 영아는 상한 동맥에 잽니다. 간헐적 위간 영양할 때 주의사항은 1. 영양액은 차게 공급한다. 2. 1분에 60ml 속도로 주입한다. 3. 위간 영양이 끝나면 주사기로 코 위간에 공기를 충분히 넣어준다. 4. 영양액 주입 용기를 코 위간 삽입 지점에서 약 80cm 높이의 걸대로 건다. 5. 영양액을 주입하기 전에 주사기로 코 위간에 15에서 30ml 물을 공급한다. 정답은요? 5번. 영양액을 주입하기 전에 주사기로 코 위간에, 비위간에 한 15에서 30ml 정도 물을 공급한다. 영양액은요, 따뜻하게 공급을 해줘야겠죠? 영양액은 1분에 분당 50cc 이상 주입되지 않도록 조절기를 조절해야 돼요. 공기를 집어넣으면 안 되죠? 영양액이 몸보다 몇 cm 정도 위에 있냐? 30에서 50cm예요. 1m가 안 되죠. 생각보다 그렇게 높이 있지는 않네요. 영양액을 주입하기 전후로 한 30ml 정도의
물을 공급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위관이 개방되기 위해서, 위관 개방성 유지를 위해서 이 유동식을 넣기 전에, 광급식을 넣기 전에 이게 뚫려 있는지 물 먼저 넣어보고, 또 광급식 다 집어넣은 다음에 그 관을 청소해 놔야지 막히지 않겠죠? 그래서 전후로 물을 한 30ml 정도 주입한다. 주입하기 전에 이게 위로 들어가는 게 맞나, 이 위 내용물을 흡인해 보는데요. 다시 집어넣는 이유는 뭐죠? 체액과 전해질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공기가 들어가면 가스가 차고 불편감을 유발해서 구토하거나 기도 흡인이 될 수 있고 폐렴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공기는 집어넣지 않는다. 비위관 영양 역시 밥을 먹이는 거기 때문에 집어넣고 한 30분 정도 상체를 올려주는 게 좋죠. 만약에 비위관 영양을 하고 있는데 막 구토를 하고 청색증이 나타났어. 바로 중단하고 보고해야 돼요. 비위관 삽입 길이는 나오죠. 코끝에서 귓볼, 귓바퀴에서 검상돌기까지의 길이를 측정해야 돼요.